조금 늦게 수업이 맞춰서 쉬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해서 10분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네, 10분에 우선 정시를 시작하시는 걸로 하고, 예, 지금 또 이렇게 기다리시기가 좀 그러시니까 같이 인사부터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메가인포 경영자문그룹의 한영국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도 좀 보이고요. 네, 오늘 이제 주제는 M&A인데 그 제목을 1시간에 끝내는 M&A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시간에 정말 이 프로세스가 다 끝날 것인가? 그런데 저한테는 10분이 우선 또 까졌고 또 6시 전에 조금 끝내야 또 엘베가 좀 안 밀리고 차량 나가는 것도 좀 이렇게 안 밀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축약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그러니까 시작을 10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점심 때 저희 그 그룹의 관계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개인 투자 조합에 그 대표님이 계신데 뭐 전화가 와서 오늘 점심은 누구나 먹냐? 그래서 너랑 아니 너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당신이랑 먹는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또 강의가 있고 저는 내일 오전에도 또 여기 강의가 있거든요. 3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21일 날 1시간 정도 잡혀 있는 그 주제로 내일은 또 오전에 3시간 강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이제 PM님들 그 이제 컨설턴트들이니까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강의를 해도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 않냐.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는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하시길래 예전에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로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수학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제가 이름 붙인 게 수학 강사였는데 당연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왜 당연 수학이었을까요? 왜 당연 수학이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1년 반 전에도 제 친구 딸을 과외를 했었어요. 1년 반 동안. 토요일, 일요일 2시간씩, 어떤 때는 3시간이 넘어갔었죠. 친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제가 딸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걸 고민을 하길래 그럼 내가 과외를 좀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어서 뭐 수학 플러스 이제 영어 과외를 제가 또 했었거든요. 제가 30년은 됐을 것 같은 그 수학,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30년 훨씬 전에 배웠던 수학을 지금 또 과외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 당연하게 공부를 했었었고 강의를 할 때도 당연하게 이해가 돼버려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한 걸 잊진 않잖아요. 그렇죠? 10분이 됐네요.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돌아 나가시면서는 이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정리 한번 해줘서 고마워 라는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 M&A에서 M이 혹시 뭘까요? 여러분들 뭐 대화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계셨던 거예요? 분위기가? M은 뭔가요? 예? 합병. 영어니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멀죠. 멀죠. 메리지 아닐까? 자, 제가 지금 당연하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메리지, 결혼. 자, M&A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결혼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최세문 선생 결혼 아직 안 했죠? 저기 외인은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 이건 지금 팩트 파인딩 한 거예요, 제가. 자, M&A를 결혼과 같이 연관시켜서 떠올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은 멀저고 A는요? 찾아보고 있어요? acquisition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인수합병이라고 보통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수한다라는 건 우리가 뻔하게 뭔가 가져온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합병은 뭔가 합친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멀저가 합병이고, 이렇게 acquisition이 이게 인수한다. 그래서 인수합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결혼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 M은 결혼이에요. 그럼 A는 뭐냐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시집 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가요? 같은 개념인가요? M&A는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결론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세법도 다루시고 뭐 향후에 어떤 다른 법들하고 함께 이렇게 상법적인 것들도 처리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설 합병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C라는 회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멀즈의 개념으로 좀 느끼시면 되고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그냥 흡수해서 조금 더 큰 A가 된다. 이걸 흡수합병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는 acquisition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건 거예요. 하지만 실체적으로는 어쨌든 뭔가가 합쳐져서 새로운 모양이 되는 데는 전혀 다를 게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선 M&A 절차 그리고 절차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뒤에 약간 실사하고 가치 평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새로운 뭔가 지식이든 아니면 또 뭔가 아는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든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떠올리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혹시 M&A를 진행해 보신 분? 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최생무사는 이제 조금 시작 단계라 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나 분들은 다 해보셨었다라는 걸 제가 뒤에서 증명해 보일게요. 자, 그래서 절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장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그 고객분들이 좋은 회사 있으면 나한테 좀 안내를 해줘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회사를 어떻게 혹시 M&A를 좀 이렇게 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답 좀 하고 우리 하시죠. 어차피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네. 우선 후자에 가깝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갖거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찾아봐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고객사들은 우리 회사를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한번 봤었을 때 보통 우리가 뭐 승계, 가업 승계 보통 진행을 하시잖아요. 승계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할 때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왜? 극단에 가서 우선은 그걸 쳐다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조금 그래도 연세가 많이 있진 않으시지만 선배님 혹시 자녀분 있으신가요? 혹시 몇 살 정도 됐나요?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세무사인가요? 잘못 골랐어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업승계죠. 내가 확보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자녀가 또 이어서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정말 예외 케이스죠. 내가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세무사가 아니죠.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그 기업을 이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업 승계는 상속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실제는 승계하는 듯하고 실제적인 경영은 뭐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을 맡기고 나는 주주로서 뒤로 빠져서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거나 전체적인 지배력 정도만 갖지 실제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상황도 되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세무사 업을 하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고객을 아무리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도 그 고객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도 보통은 다른 사무실에 고객들을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M&A인 거죠. 이게 청산인 거예요. 기업들은 대부분 청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하느냐? 그냥 문을 닫거나, 자, 그냥 문을 닫으려고 봤더니 대부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꽤 쌓여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무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청산소득세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재무제표가 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미처분 잉여금에서 일부 자산의 어떤 노후화나 아니면 진부화된 것들을 조금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될 거예요. 결국에 회사 문을 닫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승계를 할 때는 분명히 자녀가 또 이어갈 거고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개념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줄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아깝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나는 하던 걸 접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고 실제는 그 매각에 대한 이익을 내가 돌려받는 구조가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게 M&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나라는 이 회사를 어떻게 더 잘 팔 수 있을까? 나라는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결혼에 통해서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파트너를 구할 수 있을까? 그 관점이 100% 똑같다. 들여다볼게요. 자, 그래서 순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마케팅 자료를 배포한다. 뭐 어쨌든 나를 알려야 되겠죠. 나 결혼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야지 누군가가 붙겠죠. 자, 그래서 탐색과 접촉을 하고, 자, 인수의향서 접수 또는 양해각서인데, 인수의향서 LOI라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제 진짜로 내가 결혼 시장에 나를 꺼내놨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아. 나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M&A 시장에서 M&A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 에이전트가 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세무사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중간에 소개팅 해주는 누군가가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로 어쨌든 안내를 해줘요. 얘 되게 괜찮고 집도 좀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고, 아 쟤는 되게 공부를 잘했었고 아주 착한 애야. 이런 식으로 결국에 에이전트가 끼어 있는데 그의 말을 확인하는 실사와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 결혼정보회사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은 증빙을 다 내게끔 만들죠. 통장 잔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 기타 등을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SBI 계약을 한 다음에 종결되고 지급 완료하면 통합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가 이제 결혼 종결이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한 거죠. 혼인신고까지 끝났어요.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안 한 친구 말고 결혼하신 분들 지금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역시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 표정이시고요. 네, 그 이유는 PMI를 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후 통합 과정. 왜? 나라는 사람과 상대방은 정말 다른 삶을 20년, 30년 살아서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통합되고 융화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문화와 어떻게 보면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그 과정들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서 결국에 더 큰 발전을 이루게끔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PMI 이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매수자 입장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매수하려고 해요. 내가 결혼하려고 해요. 왜 결혼하려고 하냐는 거죠.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벌어서 기본적인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바탕을 이루고 거기 위에 안정감 있게 무엇인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도자는 지금이 최적인지, 젊은 친구들 뭐 내가 지금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죠? 또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로 해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탐색을 한다. 우선 리스트를 뭐 이렇게 작성한다. 뭐 이런 것들은 빼놓고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 매각 대상 회사의 재무 정보나 기본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티저를 작성한다. 티저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M&A는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형식이 이미 다 완벽하게 다 짜여져 있어요. 여기서 쓰는 용어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쓸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기억에 남겨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M&A 물건들이 나오면 저한테도 이제 티저라는 걸 보내거든요. 티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티저?
맞습니다. 티저 강의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거 보면 티저 영상 이런 얘기 하죠. 아, 영화 전체가 아니라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뽑아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정도구나. 아, 그러면 기업 아니면 또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전도를 미리 먼저 받는 거죠. 그래서 사진하고 나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정도 그리고 뭐 간단한 어떤 정도의 것들을 받는 걸 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저를 받고 나서 관심이 생기면 티저를 검토해서 매수자들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밀 유지 협약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도 방식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느 시장에 오픈되었는데 내가 잘 팔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서로가 이렇게 지금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부에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NDA를 하고 나서 인수의향서 뭐 LOI 이런 식으로 받고 나면 우리가 안을 들어가서 좀 보게끔 되거든요. 상대방의 치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오픈되었을 때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OU를 맺은 다음에 이제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의 종류는 크게 재무, 세무, 법률 또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래가격 상정을 위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수행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게끔 돼 있겠죠. 그렇죠? 집은 전세로 할지 아니면 자가로 할지 그에 대해서 네가 다 갖고 오고 내가 살림을 할지 아니면 7대3으로 할지 기타 등등의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SPA 계약을 하게 됩니다. SPA라는 단어도 그냥 일상적인 어떤 용어처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hare Purchase Agreement라고 얘기하거든요. Share는 뭐죠? 우리 주주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쉐어홀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쉐어는 주식이에요. 홀더는 잡고 있는 거니까 주식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주인 거죠. 자, 그래서 share purchase 구매한다라고 하는 어그리먼트 계약을 쓴다. 그래서 SPA.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매매 계약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 계약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식 양도 계약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몇 주를 너가 주당 얼마에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상법상의 이게 컨트랙이 성립을 하려면 아포가 있고 억셉턴스가 있으면서 중간에 컨시더레이션이 끼게 되면은 그게 계약으로 해서 성립이 되거든요. 문서로 되건 아니면 구두로 되건 상관이 없이 컨시더레이션이 끼게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계약으로 묶이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양도 계약서는 내 주식 주고 돈 받고, 그쵸? 서로 약속에 대한 어쨌든 컨시드레이션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으로 묶어지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담겨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봤는데 나는 팩트라고 조사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발 부채, 부의 부채, 또 법적인 다른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좀 구체적으로 좀 비유를 재밌게 들라고 하니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상대방의 나의 모르는 과거들, 예. 어느 순간 갑자기 과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장들이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같이 들어간다. 그것이 SP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PA에 대한 그 조건들을 SPA 계약 체결 후에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 종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양도계약서는 양도하고 실제 돈이 입금되면 그걸로 사실은 1차 종결이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등기해야 되는 자산이 아니고서는 실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완성이 돼버린 거고요. 하지만 SPA는 조금 다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행을 하고 결혼 종결이 된다 정도 하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후 통합 과정이라고 했던 PMI, Post Merger Integration. 샘소리 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참관하시려고요. 자, Post Merger Integration. 자, 통합이다. Integration. 멀저에 대해서 포스트 후, 애프터. 포스트는 애프터라는 뜻이거든요. 자, 사후 통합 과정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당장에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에만 집중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떠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니까 첫 전략부터 PMI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PMI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다 후회하죠. 예, 후회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후회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지금 끼어 있는데 예외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진행 방식 잠깐 볼게요. 우선은 공개 경쟁 입찰, 제한적 경쟁 입찰, 개별 협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응? 공개 아니면 개별? 자 결혼만 떠올리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결혼 시장에 나 결혼해요 라고 하고 가연에도 가입하고 또 뭐 저기도 가입해가지고 나를 막 알려요? 그렇진 않죠. 그죠?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괜찮고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서 1등급에 해당되는 어떤 신랑감이라고 한다면 경쟁자들이 많이 모여들 거니까 실제는 높은 가격으로 해서 나를 팔 수가 있겠죠. 나 열쇠 하나 3개 갖고 와야 돼. 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그죠? 그런 장점이 있을까 하면 내가 꺼내놨는데 내가 평가가 아주 낮게 받아졌어. 아니면 나의 어떻게 보면 치부가 드러나게 됐어. 그러면 시장에서, 결혼 시장에서 내가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위험성들이 같이 공존한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빗이 더 기본적이다. 친구가 야 괜찮은 친구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됐어요. 실패를 해도 실제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죠. 그렇죠? 약간 있나 뭐 어찌됐건. 네.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별 협상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1대1 신속하고 효율적이죠. 그리고 1인에게만 알려서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요. 실패하더라도 접촉이 용이하다. 다른 인수, 다른 대상과. 자 그리고 한 명이므로 매도자 입장에서 협상의 확보가 어렵다. 왜? 난 한 명밖에 못 받고 이 한 명과의 어쨌든 협상이잖아요. 근데 여러 명 놓고 그 중에서 내가 고른다라고 하면 서로의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정성, 투명성 부재로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나의 사회적 지위, 단순히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은 꺼내놓을 것 같지만 우리는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물건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점심을 같이 먹었던 그 대표님이 같이 폴더블을 써요. 네, 같이 폴더블을 써요. 이렇게 폴더블 폰을 쓰거든요. 나 바꿨어. 다 붙었어. 이러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붙었어요. 그전 버전이니까. 그러면서 나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바꿨냐고 나보고 역시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붙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270만 원을 주고 바로 결제할 만한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나는 새로운 걸 먼저 한번 내가 진다라고 하는 그 니즈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냥 만나서 둘이 그냥 싶더라도 사라 하고 멀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줘야 되고요. 또 내가 충분히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을 때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가치 극대화 전략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했었어도 나의 좀 더 장점들을 더 부각시키고요. 나의 어떠한 조그만 장점이었지만 이것이 너에게 부족한 녀석이라서 너에게 가면 너는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거야 라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 그림을 잠깐 보면 as is는 현재를 이야기해요. 현재의 모습은 이 정도의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우리 고객사 내가 기장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나 한번 팔아봐 라고 한다고 그냥 그 기업을 갖다가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그 기업의 내부적인 걸 다 파악을 해보는데 그것이 바로 내재 가치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지는 역지사지 해보면 알아요. 내가 미리 파악을 해본 거를 실제는 나중에 실사할 때 들어와서 그걸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미리 내가 회사를 마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 마사지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승계를 할 때도 통째로 승계하는 걸 안내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지금 현재 뭐 30년이든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만들어진 회사가 자녀의 20년, 30년 후의 회사로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어가지도 못할 부분들까지, 군더더기들까지도 같이 넘겨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주는 거고 세금만 더 과다하게 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게 집안들 보면 선상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2만 평, 뭐 3만 평 이런 거 뭐 가격으로 해보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수가 넓으니까 뭐 100억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 100억의 선산을 여러분들 혹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해주시겠대요?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최소임금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받죠, 당연히. 왜? 그 선산을 원래는 팔면 안 되지만 나는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되죠. 어떻게든 싼 값에 팔아도요. 100억짜리 팔았는데 실제 세금을 예를 들어 한 3, 40억 냈다고 하더라도 60억이 남아야 되지만 그 정도 안 남죠. 한 20억만 남아도 나한테는 이득이죠. 당연히 받아요. 자, 그럼 반대로 회사를 100억짜리예요. 평가를 해봤더니 비상장 주식 뭐 상증법상 뭐 어쨌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했더니 100억이에요.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고 갖고 오는 거예요. 세금 다 냈어요. 이걸 팔아야 돼요. 안 팔리죠? 세금은 어떻게 냈어요? 내가 대출 받아서 내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다 밀어넣어서 냈는데 세금은 40억을 냈는데 실제 이 회사는 나한테 와서 가치가 20억도 안 돼요. 나는 그걸 받음으로써 20억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기업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청산시켰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게 와서 그게 100억짜리가 어쨌든 제가 커트 쳤더니 한 65억 정도로 엑기스가 남았어요. 그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뭐 어쨌든 절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 내가 가치 극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 와서 100억, 200억으로 성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건 거죠. 똑같다. M&A도. 그죠? 가족 간 뭐 이런 어떤 가업 승계가 아니더라도 타인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M&A를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현재의 모습인데 내가 좀 더 내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불필요한 어떤 사업들, 진부화된 것들, 앞으로 10년 후에는 사양될 만한 사업들의 어떤 부서들이 있다거나 부문이 있다면 커트 시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으면 오토메이션을 하고요. 거기에 또 노하우들이 있다면 그걸 정말 매뉴얼화해서 다른 제3자가 가지고 갔었어도 지금 현재 이 모습의 거의 90%, 9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가 맞죠.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재 가치를 극대화해서 스텝 1으로 조금 더 나의 어떤 우리 회사죠. 우리 뭐 고객의 회사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체적인 내재 가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거든요. 저 최세무사는 저를 만난 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까지가 된 전체가 내가 가치인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그 모습까지도 저는 보고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전략들 뭐 이것도 잠깐 볼게요. 그래도 밸류업 요인을 파악을 하자. 뭐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이나 인력 현황, 시장 점유율,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최대한 어필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유사한 M&A 사례를 봐서 결혼 시장에서 뭐가 더 어필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나를 더 어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파악을 하고 또 잠재적인 나를 매수할 만한 그 대상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무사를 원하는 그 여자분들의 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 집에 부동산이 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그 공통점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공략이 가능하죠. 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필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시너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사업을 벌릴 수 있다.
사업이 하나, 두 개, 세 개. 왜 예전에는 문어발식으로 해서 그 그룹사들이 계속 확장을 했었잖아요. 실제 그게 규모의 경제로서 실제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열사 간에 여기는 100짜리인데 여기도 100짜리예요. 두 개면 200이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둘을 합치면 200이 아니라 110밖에 안 되는데도 200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밑에 이제 볼트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트 우리 그 볼트 나사 같은 거 있죠? 볼트를 이제 거기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에 계속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본 본체에서 원래 하지 않던 사업인데 이걸 파이프라인을 꽂으면 확대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개발해서 지금 이제 8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릴 그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고객을 갖고 있는데 그 고객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비즈니스에 볼트 온, 뭐 볼트 인 하면 극대화될 수 있죠. 그런 식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많아요. 계속 나와요. 네. 자. 경쟁 입찰을 하면 어쨌든 좀 좋다. 아까 얘기 드렸고요. 니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래 구조. 거래 구조? 거래 구조는 뭘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래 구조예요. 지분 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자, 일반적으로는 지분 양수도예요. 우리도 보통 뭐 지분 양수도는 많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아니면 부부 간에 뭐 증여를 하든 어쨌든 지분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지분 양수도인데 영업 양수도도 있네요. 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인력 조직 등 사업 부문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성실 신고 그 제도가 언제 도입됐죠? 21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11년. 그러니까 꽤 됐죠? 이제 선배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실신고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법인전환. 그렇죠. 법인전환 하라고 했죠. 왜 하라고 하셨어요? 성실신고 피하라고. 왜 피해야 돼요? 우리가 리스크가 있어서 피하라고 한 거지 그분들에게 리스크가 있어서 피하라고 한 거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이야 뭔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고객의 세금을 세이브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장부를 조작한 건 아니지만 고객의 어쨌든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신고를 해주는 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가 높아지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됐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고객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낮은 세금으로 난 신고를 해줬으니까 고객이 인센티브로 잘 안 주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골프라도 한 번 더 나랑 치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랑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법인 전환하라고 할 때는. 왜? 우선은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결국에 상대방이 만든 자료를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진위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 어쨌든 리스크가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 한 500만 원, 근데 또 떨어져서 300만 원, 그 정도 더 받고 내가 그 일을 해주는데 300만 원을 받고 해줄 만한 리스크,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었던 거죠. 왜? 우리는 3개월만 영업 정지를 먹어도 사실은 지금 기존의 고객들을 다 놓치게끔 되잖아요. 6개월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놓치고요. 왜 개인 사업자까지 다 놓치게 될 거니까. 잠깐 맡겨놓고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무서웠었어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건 아주 베스트한 방법이거든요. 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우리가 했었던 것들이 지분 양수도는 아니겠죠. 영업 양수도 했었죠. 자산 양수도도 했었어요. 영업 양수도도 부분적인 영업 양수도도 가능했었고 아니면 포괄적인 영업 양수도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자산 양수도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 세무적으로 뭐 예를 들면
포괄 승계를 충족하게 되면 부가세까지도 실제 이연되는 어떤 거잖아요. 그쵸? 이거 법인 전환이네? 보세요.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었던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과 그냥 법인으로 쪼개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건 그 개인으로부터 법인은 법적인 실체죠. 엔터티가 있죠. 리걸 엔터티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쨌든 사업을 팔았죠. M&A죠. 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M&A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내가 증명한다고 했는데 증명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영업 양수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 양수도 그러면 영업 관련 필요한 자산을 한정함으로 우발부채 부담이 감소한다. 이게 포괄로 바뀌는 순간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거의 지분 양수도가 포괄의 개념으로 완전 포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분을 양수도 한다라는 건 지분은 실제 뭐 주식회사가 됐건 유한회사가 됐건 뭐 어떤 지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실체가 됐건 그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법적 엔티티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면 그들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재무상에 아니면 세무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장부에 없는 부의 부채 또 그냥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우발 부채까지도 실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사를 하는데 어떻게 다 까보겠어요? 적당히 까보는 거겠죠. 그렇죠? 너의 과거는 난 책임 못 져. 너의 현재 모습만 책임지겠어. 근데 보니까 옛날에 사채를 썼던 너무 흥분 또 하려고 그러네요. 사채를 썼던 게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왜 갚아줘야 돼? 이런 거죠. 지금 꺼내놓은 거에서 너가 이 정도 있는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 양수도 그다음 자산 양수도가 된다. 그러면 나도 팔려고 하는 회사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거죠. 엑기스를 뽑아서 넘기는 거다. 벌써 44분이네요. 자, 우선 용어 정리. NDA, 그 다음에 티저, IM은 Information Memorandum. 이 보시면 그냥 이해하시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LOI, LOI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Letter of Intent. 그쵸? 근데 LOC가 있어요. 예, 컨트랙이거든요. 자, 그 Letter of 그러니까 어쨌든 의향이 있는 거랑 실제 계약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있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OI는 좀 가볍다. 그냥 메모랜덤 수준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MOU 뒤에 나왔고요. 보통은 텀시시라고 이것도 용어를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텀은 그냥 조건이에요. 조건을 적어놓은 시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SPA는 아까 말씀드렸고 SHA는 Shareholders Agreement.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양도 계약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다. SPA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는 걸로 하시죠. 자, 이제 실사. 네, 실사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자, 봤더니 파이낸싱 당연하죠. 우리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최소한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를 받아요. 손익계산서를 받게끔 돼 있어요. 왜? 재무상태표는 스태틱 개념으로 현재 시점에 그 상태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받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플로우 개념으로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얘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줬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그 외적인 어떤 재무 지표들은 사실 부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대한 게 진짜냐 확인해야겠죠. 또 혹시 세금과 관련돼서 뭐 밀려 있거나 아니면 세무조사가 나올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딱 나 회사를 다 인수를 했어.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네. 그래서 한 50억이 뜯어 맞아. 그럼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요. 자, 리걸적인 거. 이 회사가 뭔가 투자를 유치를 해서 잘 사업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유사 수신 행위로 해서 실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커머셜, 상업적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뭐 재료를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뭐 요소수가 뭐 갑자기 그 공급이 안 돼가지고 대란이 한번 일어났죠. 이러한 공급, 내가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되면 뭔가 안 돌아가죠. 이런 어떤 망들에 대한 커머셜적인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복잡한 어떤 사업 구조가 있다면 거기에 IT적인 부분들도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먼 리소스 그 인력들
나는 이 회사가 좋아. 데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인재들이 있어서 나는 이 회사를 샀어. 갑자기 한 분 나가래요?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대. 남는 게 없는 거야. 껍데기밖에 없어.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자, ESG. 이게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 건데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ety, 그다음에 governance 들어보셨죠? 이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실사를 우리가 DD라고 표현을 합니다. due diligence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용어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아요. due diligence. 자, 그렇게 하고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사는 보통은 사전 검토 어떻게 보면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을 NDA 이게 Non Disclosure Agreement라고 했죠. 비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받는 거예요. 티저까지는 가볍게 받았는데 이름표도 없어요. 티저에는 회사 이름도 없어요. 그냥 제조사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조사인데 자산 규모는 100억이고 매출은 50억인데 이익은 15억 난다.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티저인데 NDA를 받고 나면 실제 회사 이름을 받고 실제 재무제표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재무제표가 실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에 대해서 내가 실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실사를 진행을 해서 확인하고 그게 좀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한 다음에 거래를 종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질이에요. 자, 이게 adjust EBITDA, EBITDA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EBITDA는 그 earning 이게 이익이고요. before interest 이자고 tax 세금이고 depreciation, amortization 무형자산 상각. 예, 요 EBITDA를 기본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의 간편 대용치로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려면요. 기준이 분석이 안 되죠. 기준이 분석이 안 돼요. 한 해가 클로징 다 되었었을 때 실제 그것도 마지막 결과치로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지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물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대용치로서 우리는 EBITDA를 보고 그 EBITDA에 대한 adjust라고 하는 거는 adjust, 과거 분사형이네요. 예. 수정된, 조정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한다. 어떤 부분들을 조정하는지를 잠깐 보면 조정은 뒤에 있네요. 자, 어쨌든 매출과 관련된 것도 제대로 그 진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이익의 질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손익계산서의 실효성, 실질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사 단계인 거예요. 계약 구조 보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원가와 관련된 거가 재료비나 인건비, 상각비, 기타 비용들과 관련된 것들도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됐던 과정을 한 번 더 리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실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djusted EBITDA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재무제표를 받았어요. 아니면 공시된 회사라면 공시정보를 가지고 출발을 하겠죠. 거기에서 대상 회사가 먼저 정리를 해줘요. 그쪽 회사가, 매니지먼트가 야 이거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득이 아니야. 갑자기 그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런 이득이 생겼던 거야. 그거는 경상적인 이익으로 보기 힘드니까 이건 빼. 내년도에는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조정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받은 기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일회성이나 비현상은 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포마 향후 예상되는 변동이 과거부터 발생되었을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사실은 재무 자료들이 실제는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먼저 되거든요. 우리는 뒤에 보면 이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때는 미래 5년치의 캐시플로우 흐름음 그리고 또 그 이후 거는 영구 현금 흐름이라고 영구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로 당겨서 하는데 그래도 출발할 때는 우리 상증법상 기업 가치 보세요. 과거 3개년치 갖고 하죠. 3대 2대 1로 쪼개가지고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과거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거치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뭔가 변동된 것들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됐던 것들이 재작년, 그전년도에도 적용되었다면 이 이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걷어내서 계산을 해봐야 실제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팔을 하나 잃었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벌고 있는 것과 작년에는 팔이 있었죠. 작년에도 팔이 없었다면 내 수입은 좀 줄었을 거라고요.
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다. 그 조정한 거를 3년 동안의 나의 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로 프로포마 앞으로 땡겨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타 조정하고 났더니 adjusted EBITD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이익과 관련된 거를 평가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순자산에 대해서 한번 질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악을 해보는데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느냐. 첫 번째 매출 채권. 52분 아직 괜찮아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말이 갑자기 빨라졌죠. 제가 21일 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3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네. 이미 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때를 기대하시고 자,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 어제도 저한테 분석을 요청하셨던 분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붙잡아서 제가 바쁘다고 하는데도 막 한 거의 45분 동안 끌려서 얘기를 들었는데 매출 채권이 20억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했죠. 가서 물어봐라. 매출 채권 20억 없을 것 같다. 예, 뛰어 먹혔는데 아직도 그냥 매출 채권으로 잡아놨을 거다. 내가 봤었을 때는 7억 정도는 내가 봤었을 땐 그랬을 것 같다. 또 재고자산이 15억이 있어요. 재고자산 15억 없을 거다. 그중에서 5억은 이미 진부화돼서 폐기했는데도 그에 대한 처리를 안 했었을 거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처리하는 거에 실익이 있느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처리하지 않고 뒤로 가서 처리 못하게 될 수 있다. 못하면 그 금액 지금 얼마였죠? 두 개 합치면 어쨌든 한 15억 된다면 15억이 대표이사가 인마이 포켓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그냥 회사 청산할 때 이거를 그냥 상해 처분으로 해서 그냥 반을 세금을 내게끔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서류가 있고 거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을 때 세무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네, 어떤 상법상의 우리 기본 뭐에서 매출채권, 상사채권은 2년의 실제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할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매출채권, 재고자산도 확인하고 매입채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비율 분석으로 보면 돼요.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제가 만든 보고서에 보면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 있는 차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최근 자료들을 다 받았어요. 빅데이터처럼 다 받아서 업종별로 다 쪼개가지고 다 비율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비슷한 업종에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애하고 비율을 비교했었을 때 내가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아. 그러니까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많이 높아. 그러면 나한테 뭔가 허수가 있다라는 거를 어렴풋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신호등으로 제가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출채권도 보고 재고자산, 매입채무까지 볼 수 있다. 이거 보니까 약간 운전자본 개념 느낌이 오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을 합치고 매입 채무를 빼면 실제 순운전 자본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에 우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실제는 여기에 자산적인 개념과 여기에 부채적인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기타 운전 자본으로서 마이너스 항목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 그게 선수금과 미지급 비용,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하고 꼼꼼히 조금 보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정자산 어쨌든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순차익금 부채상환 앞에 얘기한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세무 실사는 여러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세무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을 실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연 법인세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감가상각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세액공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과거 세무조사 어떤 것들, 그죠? 세무조사를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건 벤처를 받건 뭐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안 받았다 좋아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법률 실사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간 이렇게 통합이 됨으로써 실제는 어떤 제약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 전에 우리 삼성이 금융을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금산분리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가 있잖아요. 그런 법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체킹을 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IP에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이 정확하게 잘 등록이 돼 있는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IP, 그 특허, 페이턴트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사업을 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사업실사 앞에서 얘기했던
커머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체킹을 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하고 시장 분석도 하고요. 대상 회사의 현황과 경쟁력도 분석을 하고 시너지 이런 것들 잠재적 리스크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ESG 요거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잠깐 볼까요? 환경 어떤 거야? 탄소 중립.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지가 그 산업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한 페널티를 또 물게끔 되거든요. 그만큼이 나의 이익을 까먹게끔 되거든요. 향후에는 또 경쟁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익 구조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요. 향후에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죠. 재무상으로는 확인 안 되는 건데 정말 파워풀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 우리 여기서 사회는 회사 내에 있는 직원도 사회예요. 또 회사가 있는 곳의 주변에 있는 그 사회도 사회예요. 그들에게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지배 구조는 회사 내에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 그다음에 주주들의 지배 구조 이런 거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지수를 뽑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용평가 5대 평가 회사 중에 우선 나이스하고 크레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G 평가 등급을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어떻게 했죠? 회사 신용 등급 하나 있었죠. 그러다가 캐시플로우 등급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부실과 관련된 등급도 나왔죠. 그 다음에 IP와 관련된 어떤 또 등급 나왔죠.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ESG에 관련된 등급도 나온다. 이 등급은 해외로 뭔가 거래처를 넓히고 세계화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요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네. 자, 그래서 기업 가치의 일반적인 평가 방법은 뭐 이익 당연히 미래 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현재로 당기는 개념이고요. 자, EV EBITDA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차년도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요. 그 이상이 있었던 것들의 연구 현금 흐름을 합쳐서 영업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던 비영업적인 가치가 있겠죠. 합치면 기업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 는 있어요. 는 넣어놓으세요. 예, 여기 는 있어요. 예, 여기 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여기 빼기 있어요. 여기 빼기 있어요. 예, 안 오신 분들 모르려고 숨겨놓은 거니까 여기 빼기 있어요. 그러면 지분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업은요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본인 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은? 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내가 어떻게 배분한 이 자산들의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돌리는지가 사업이에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내가 파이낸싱을 했는지가 부채로 갖고 왔는지 지분으로 갖고 왔는지 또 벌어가지고 미처분인데 쌓인 걸로 갖고 왔는지의 차이일 뿐이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이 다를 뿐이지 실제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가격을 매길 때는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부채를 빼고 남은 지분 가치가 가격으로 어쨌든 형성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EV EBITDA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보고서의 한 장을 갖고 왔어요. 이 한 장에 보면 시장의 평균이 전체 산업이 12가 나오고요. 이게 15 정도 나오는데 이 회사는 평균이 4.4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회수하는데 얘네들은 12년 걸리고 15년 걸려요. 근데 이 회사는 4년밖에 안 걸려요. 5년밖에 안 걸려요. 좋은 회사죠.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로 인정받겠죠. 그렇게 역산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EV EBITDA 값은 제가 최근 그 은행 한국은행 데이터 다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 걸리는구나. EBITDA를 만드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6시 땡인데 땡큐로 끝났어요. 자, 아무튼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저한테 10분이 좀 잘렸고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더 해드리고요. 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가시는 건 가셔도 됩니다. 네, 이상하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